릴케는 닝게디히트를 쓴 사람으로 많은 데서 알려져 있습니다. 닝은 물건이란 말이죠. 게디히트는 물론 시니까 사문시라는 걸 쓴 사람이죠. 사문시는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이 쓴 감정적인 시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사물을 그냥 그려내는 그런 시입니다. 릴케의 닝게디히트, 이 사문시 같은 것은 Das Buch der Bilder라는, 그러니까 Book of Images죠. 거기에 사물을 그리는 것들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대표가 될 만한 시들이 나오는 건 노예 게디히트, 신시집이라는 것이 2권 있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릴케 시를 보면은 그 운 같은 거, 그러니까 음조라든지 운이라든지 이런 게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시라는 게 시상이 있어가지고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운이 있어가지고 시를 쓰는 경우도 많다. 릴케도 운이나 언어를 가지고 쓰는데 그게 좋은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게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시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소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시상이 따라 나온다. 감정이 또 따라 나온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매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음악에서 리듬이나 선율이나 이런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런 것은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음악 현상학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이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왜 리듬 있는 걸 좋아하는지, 왜 리듬에 맞춰서 춤추는 걸 좋아하는지 이거 알 수 없죠. 세계 속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어떤 규칙성, 규범성, 이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언어라는 건 의미를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어는 의미를 전달하면서 세계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리듬을 전달해 주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시라는 게 사실 리듬이 그 반응되는 거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낡은 대리석 장반의 가장자리에서 2개의 사발이 서로 위를 향하는데 위 사발의 물이 사뿐히 몸을 기울여 아래에 기다리는 물 위로 내려오고 조용히 속삭이는 물에게 말없이 화답하고 푸르름과 어둠 뒤로 하늘을 보이면서 마치 알 수 없는 물건인 듯한 것을 비어있는 손에 은근하게 드러내 보인다. 네. 릴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또 보면은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인데 물이 아래로 흐르는데 아래에 있는 물도 하늘을 비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만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있는 놈이 오히려 하늘을 잘 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사이에 서로 모순된 관계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한 그냥 이 분수를 묘사한 것 같으면서도 조화된 형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우주의 법칙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릴케는 이런 사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또 이것이 하나의 이미지로서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심상이라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이 릴케의 생각에 모든 우리가 보는 것에는 감각적으로 직접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의 구도, 이것이 거기에 작용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는 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사월로부터라는 시도 인용했는데 이것은 그 이미지의 구성에
전체적으로 날짜 또 시간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걸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보여주는 대로 보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 거기에는 우리를 조정하는 거대한 기구가 들어있죠. 우주적인 것이기도 하고 생물학적인 것이기도 하죠. 여기에 어느 사원로부터도 보면 우리 신체가 얼마나 그 밤낮의 리듬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이런 것들이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들어있는 게 뭐냐면 형상이 들어있어요. 형상이라는 건 에이도스 히라보로 그래서 아이디어가 들어있고 이미지가 들어있고 독일어로 피구르라고 해서 피규어도 들어있고 또 상징도 들어있고 많은 게 들어있어서 그것이 작용해서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된다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형상의 지평이라는 게 있는데 형상은 우리 즉각적으로 보는 사물에 작용을 하면서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밤낮의 시간의 차이가 우리 몸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릴케 시인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직감적인 것 같으면서도 생각이 굉장히 깊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글에 릴케가 그리는 건 감정 상태도 아니고 감각 상태도 아니고 어떤 이미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그리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이 사는 현실, 존재론적 바탕에 대한 탐구다. 이런 얘기를 하고 느낌의 존재론, 시적 사고의 존재론적의 그래서 시적으로 사고한다는 건 존재를 탐구하는 거지 그냥 우리 기분을 하고 기분을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게 릴케시 보면 나온다 그랬습니다. 누이노비가는 실제 딩게디트라고 하기는 어렵게 매우 사변적이면서 또 인간의 삶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담고 있는 거고 릴케 시 가운데서 가장 무거웠고 가장 길고 또 중요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개 비가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군데군데 조금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1비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는다면 천사의 반열에서 누가 그것을 답할 것인가? 천사 하나 갑자기 가슴에 나를 당겨 안는다면 그 강한 존재로 하여 나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천사한테 소리 질러도 그건 있겠죠.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우리가 사는 게 고달프니까 하느님하고 살려주세요. 천사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천사가 정말 답을 해서 나를 깨어나주면 난 죽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 천사는 육체가 없는 존재죠. 완전히 정신적인 존재. 인간이 정신 존재를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처음에 나온 거고 이 누이노비가의 뒤까지 쭉 읽어보면 정신과 육체 속에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인간이 정신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걸 얘기해요. 요 첫 부분에 보면 천사가 우리를 깨어나면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죽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아름다운 것은 이 무서운 것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궤변 같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오 하는 얘기 같지만 실제 릴케의 컨텍스트에서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름다웠다는 건 에이도스, 이데아의 세계를 말하죠. 이데아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천사적인 것의 한 요소지만은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고민하는 존재가 된다. 아름다움과
그러니까 에이도스가 있고 이데아가 있는 세계와 이데아가 없는 육체의 세계 양쪽에서 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합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이러한 모순 속에서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 자기 비위에 안 맞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시하는 게 마음을 평정을 찾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러한 복잡한 충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에서 인간이 어떻게 제대로 자기 평정한 마음을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을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 매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은 자기 충동대로만은 살 수가 없다. 밀트에 따라서 살게 돼 있다. 근데 밀트에 따라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 있어요. 밀트가 좋은 것이 되면은 이제 영적인 존재에 눈을 뜨는 것이고 나쁘면은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사람 하는 건 결국은 다 궁극적으로 비탄에 빠지게 된다. 클락에 비탄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을 수가 없고 또 자기 목적하는 게 끝날 수가 없다. 그러나 목적하는 것을 추구하되 그 목적 자체를 추구하지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는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젊어서 죽은 사람 같은 거, 죽음을 뒤로 두고 신을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칭찬하는 얘기가 쭉 나오고 뒤에서는 이제 우리가 목적을 추구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목적이라는 것은 지구 자체가 원하는 거다, 우주가 원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지 어쩐지는 알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높은 이상을 원하는 거다. 이 얘기는 나와 있어요. 그 10번째 시에서는 이제 그 젊어서 죽은 사람이 클락의 비타는 여성을 따라서 저 세상을 구경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서 열매가 열리는데 거기에 수술이 달려있는 과일, 봄에 비가 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는 걸로 그 시가 끝나는데 그것은 결국 열매에서 수술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하는 건 지금은 떨어지는 것이니까 나쁜 것 같지만은 다음에 다시 열매가 생기고 또 비가 와서 이제 새로 싹이 나고 하는 것에 준비가 되는 거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릴케가 만든 유명한 말이 영겁회귀라는 말이죠. 에비게 비더케어 데스 글라이켄 같은 것이 되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그걸 영원한 것을 사랑해야 된다. 그 운명을 사랑해야 된다. 아모르 파티 이런 얘기가 그 니체에 나오는데 그 비슷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한 준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맨 마지막에 오르피우스와 유리디케와 헤르메스라는 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르피우스는 굉장히 간절하게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돌아봤기 때문에 잃어버리는데 그건 너무 초조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에우리디케는 그 남편을 따라가지 안 하는 것, 못하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이 비어 있어요. 이것이 릴케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베디우스의 신화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거기서는 이 오르피우스가 실제 에우리디케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함축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랑의 관계라는 것, 그렇죠. 사랑의 관계라는 건 저 사람은 완전히 내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제는
그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고 새로운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우주의 황망한 상태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황망한 상태를 극복한다는 것 자체도 일시적인 환상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환상이에요. 그 사람이 서로 다른 인격적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이 뭐 릴케가 그런 교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만 쭉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시의 교훈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수선한 얘기 순서를 제대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릴케는 지금 조금 급한 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시 하나하나가 사물에 대한 얘기이면서 사물을 우리가 접할 때 갖는 감각이나 감정, 이것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고 세계를 접하는 인식론적인, 말하자면 칸트적으로 하면 인식론적인 기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페어눈프트 또는 페어슈탄트의 위치에 있는 게 우리 감정이다 하는 게 릴케의 모든 시에 보면 하나하나가 다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어떤 영원한 것 또는 정신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 마땅히 사는 삶입니다. 그 정신적인 추구의 근거는 어디냐? 이건 릴케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단지 내 마음 속에서 또는 내 인간이라는 그 엑지스턴스 안에서 생겨나는 거지만 그가 안에 있는 것을 쫓아서 살면은 이 순간을 즐기면서 순간을 넘어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릴케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